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4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자, 이제 아시안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코앞입니다. 과연 64년 만에 우승 가능할지. 매번 뉴스 그 말머리에 늘어나더라고요. 뭐 60년 만에 우승 가능하나, 뭐 64년 만에 우승 가능하나. 항상 역대 최강 멤버 네, 반복되는 거죠. 이제는 드디어 왔다. 드디어 때가 때가 왔다. 이번에 진짜 최강 멤버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역대급 멤버죠. 아, 그런데 뭐 우리만 최강이 아닌 아니죠. 것 같아서 살짝 뭐 기대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방심도 할 수 없고요.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후보까지 점검 완료. 청룡의 해 날아오를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성룡이가 나왔다. 와, 딱이다. 청룡 성룡. 청룡의 해. 성룡의 해가 될까요, 올해? 힘들 것 같습니다. 건강이 안 이번에도 좋아서. 아시아컵 출장 가실 확률이 높지 않나요? 너 가죠. 아, 예. 지난해 선물- 마지막 날부터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시작돼가지고 지금 새해를 기분 좋게 맞으려고 했는데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건강한 토론을 못 해요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건강하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않아. 몸이 안 건강해. 네. 아픈 토론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자, 이라크와 평가전을 했습니다. 마지막 평가전이었는데 일단 후보 점검, 벤치 멤버들 점검을 우선으로 한 것 같아요. 놀라웠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선택을. 사실 뭐 후보들을 점검하더라도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 선발 라인업이 이렇게 하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게 그 선수들이 최근까지 경기를 뛰고 왔었던 거고 특히 이날 경기 보면은 잠깐 후반 얘기 미리 해보면 후반에 주축 선수들이 유럽파 선수들이 들어간 대거든. 거잖아요.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진짜 확실하게. 그래도 유럽에서 도와도 장거리 비행이고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나도 후반 70분 80분 정도 잠깐 맞춰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합류 이틀 만에 나온 거거든요 경기를. 뭐 경기도 가장 최근까지 치렀던.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 경기. 컨디션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 선수가 볼 컨트롤 미스를 하고 퍼스트 터치를 놓치고 하는 모습들을 진짜 보기 흔치 않은 모습인데 그게 대표팀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래서 뭐 일찍 들어갔나 봐요. 끝까지 안 뛰고. 아,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이강인 선수도 이제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좀 안 풀리긴 했죠. 속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플레이가 짜증이 좀 났던 것 같고 조금 상대가 도발을 했지만 그래도 좀 과잉 대응을 하긴 유연하게 했죠. 대처할 수 있었는데. 상대가 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긴 했어요. 먼저 얼굴 치고. 얼굴을 왜 치는 거야? 사실 뭐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그런 거 보여줬지만 상대 퇴장 같은 거 유도할 때 한 대 조금이라도 터치하면 바로 눕잖아요. 예, 그런 센스라고 해야 될까? 노련함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이번 또 평가전이니까 거기서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다이렉트 퇴장이 아니었어요. 경고 네, 누적 누적이죠. 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고를 하나씩 받는 거는 저는 그냥 이해는 해요. 근데 상대 선수가 먼저 얼굴 가격이 있었고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그 선수와는 다른 판정이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이강인 선수가 경고 받는 건 오케이. 근데 그 선수에겐 퇴장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칠었죠. 좀. 네. 아무튼 뭐 평가전이 좀 경기장도 좀 그렇고 아파트 대학이었잖아요. 대학교. 저는 사실 보면서 왜 이렇게 우중충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칙칙하고 경기 화면도 그랬고 네, 그래서 비디오 판독도 없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평가전 감성 물씬이었는데 한 이 진정한 평가전이다. 20년 전 평가전 감성. 너무 약간 옛날 뭐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경기장이 아마 저길 거예요. 대학교 뉴욕대학교라고 하던데요. 뉴욕대 스타디움인데 관중석도 없던데요, 저쪽에는.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포르투갈 우리 상대팀이었던 포르투갈 팀이 전지훈련 하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정찬 기자 가봤을 텐데 그러면. 네,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재성 선수가 오랜만에 넣었어요. 골을 넣었죠. 골을 넣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골은. 야, 이재성 선수에게 이런 슈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이렇게 슈팅을 강하게 때린 선수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왼발로 코너를 노리고 슈팅을 때리거나 이재성 선수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80 초반 1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오히려 헤더골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독일 가벼운가 무대에서도 봐. 한창 골 많이 넣을 때 보면 그랬죠. 헤더골이 많은데 이 선수가 중거리 슛을 보는 건 전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귀여워. 그러니까 전북 시절에서도 그렇게 네.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빠따력이 좋았던 선수였나. 그걸 김진수 선수 멘트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김진수 선수가 이재성 선수 골 넣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둘이 대화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내가 얘 같이 뛰었었잖아. 얘 이런 슈팅 처음 본다고. 맨날 땅볼로만 차는데 이제 공이 뜨기 시작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주발이 아닌 왼발로. 왼발이죠. 왼발잡이죠. 왼발. 이재성 선수 왼발잡이입니다. 이거 오른발잡이로 알고 있었지.
근데 그렇게 시원하게 넣고 네. 세레모니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심플했죠. 네, 되게. 너무 심플해서 뭐 지고 있는 상황에 약간 막 급 넣은 듯한 훨씬 크게 좋아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저였으면 너무 신났을 텐데. 그리고 이재영 선수 골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협회 영상톡에 공개됐는데 송범근 골키퍼랑 되게 친해요. 전북에서 같이 있었기도 하고 훈련장에서도 같이 붙어 다니는데 송범근 선수가 그 후일담을 얘기한 게 경기 전날 이재성 선수가 질문을 했대요. 비슷한 상황에서 자기가 그 상황에서 왼발로 파포스트 쪽으로 감아차는 게 골키퍼가 막기 힘드냐 그 자리에서 바로 니어포스트로 꺾어차는 게 더 힘드냐라고 골키퍼한테 얘기했더니 손범근이 파포스트는 골키퍼들이 예측을 하고 많이 막는 편이다라고 그냥 무조건 꺾어차라고 해서 그 장면 그대로 이재성 선수가 한 거라고 합니다. 뭐 송범근 예측한 0.5도움. 손목은 예측한 어시스트네. 그러고 다음날 골을 그렇게 넣은 거네요. 네. 그렇게 잘하고 또 그렇게 그게 또 그렇게 할수 된 있는. 것도 신기하네. 연구한다는 게 참 그렇죠? 대단하네요. 그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이재용 선수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상당히 좋아하는 게 이 선수는 정말 인간성이 좋고 항상 노력하는 선수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오다리예요. 이재용 선수가 다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휘어져 있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자기 장기로 발전시킨 선수예요. 오다리인데 동작의 마인. 그렇죠. 오다리인데 그게 공을 이제 안고 가는 거지. 본인이 공 빼앗기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를 오다리로 꼽았어요. 오다리로 공을 안에 가둬놓는데요. 두 다리 사이로. 그래서 이 선수 볼키핑이 좋고 하잖아요. 근데 오다리가 나이 들면 좀 관절에 무리가 좀 가는 체형이긴 하죠. 어쨌든 계속 산으로 가네 지난주부터. 관절염까지 걱정을 하고. 네. 그나저나 초반에 수비는 상당히 불안했죠. 네. 경기 거의 시작하자마자 위기가 한 번 있었죠. 김승규 골키퍼 아니었으면 먹는 거지. 뭐 다른 골키퍼라도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골키퍼의 선방 아니었으면 먹는 거죠, 그거는. 뒷공간 뚫리면서 또 한 두 골 초반에 먹을 뻔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포백 수비를 사실상 포백 수비 중에서 김민재 선수 빼고는 거의 주전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발 선발 명단 보면요. 네. 사실상. 그럼에도 전반에 김민재 선수가 빠져서 그런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약간 좀 뒷공간이 많이 뚫리고 약간 조직력에 좀 문제가 보였었죠. 특히 이날 정승현 선수가 조금 발이 느린 장면을 몇 번 노출하면서 그런 위기를 자초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일지 사실 클린스만 감독 체제 들어와선 그 센터백 듀오가 김민재 선수 그리고 정승현 선수 이렇게 굳혀졌잖아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아마 김민재 선수를 내보낼 때 김영건 선수를 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정승현 선수를 빼고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김민재 선수, 김영건 선수가 원래 주축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김영건 선수가 햄스트링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A매치 못 나오고 정승현 선수와 호흡을 맞췄는데 괜찮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무실점 행진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좋은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클린스만 감독은 김민재, 김영건 선수가 중앙 수비를 이룰 때 라인 컨트롤을 선배인 김영건 선수가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김민재, 정승현 선수가 설 때는 김민재 선수가. 정승현 선수가 더 선배임에도 김민재 선수가 라인 컨트롤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근데 그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날 경기에서 김영건 선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왼발 센터백이라는 또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 중앙 수비 쪽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좀 들더라고요. 본무대에 가서 네, 그 본선에서는 김영건과 김민재가 중앙을 맡을 수 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저는 정승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날 경기에서 약간 조금 클린스만 감독의 생각이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겠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지금까지 쭉 해오던 조합에 변화를 줄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교체할 때 굳이 그쵸, 정승현 선수. 만약에 교체를 했다면 김영건 선수 대신 김민재 선수를 후반에 넣었겠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는 이 조합을 한두 경기 정도 실험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토너먼트용 대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제 우승까지 가는 팀이라면 조별리그에서 힘 많이 많이 빼면 안 빼거든요. 그래서 좀 조절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재 선수는 좀 어땠나요? 이기재 선수 이날 활약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는 괜찮았죠. 네, 놀라울 정도였는데 이거는 이기재 선수가 이날 저는 가장 좋았다고 본 게 얼리 크로스였어요. 얼리 장기죠, 크로스를 자기 장기. 그렇죠. 얼리 크로스를 약간 하프라인 위에서 사이드에서 올리는 크로스가 아니라 미리 최전방 공격수의 움직임을 보고 후방에서 찔러주는 건데 제 생각에 이건 클린스만 감독의 지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빨리 이날 전술적인 보면은 약간 비대칭 밸런스였던 게 오른쪽 측면 수비수였던 서령우 선수는 정말 윙어처럼 전방 깊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전반 초반에도 보면은 오영규 선수의 골 장면이 옵사이드로 취소됐던 장면도 서령우 선수가 크로스 올려줬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컵백이랑 올라가는 거 엄청 많이 하고 이기재 선수는 오히려 하프라인 쪽에서 약간 뒤에 쳐져서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라는 지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에 오영규 선수가 찬스가 있었고 후반에는 조기성 선수한테 그렇게 찔러줬던 찬스가 있었고 그 얼리 크로스 이기재 선수 이게 대표팀에겐 상당히 중요한 공격 루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상대의 뒷공간을 순식간에 그렇게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 전술이거든요. 아마 이기재 선수가 그렇게 발이 빠른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전반까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주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번에 얼리 크로스를 잘 올려서 그런지 이 경기에서 총 4번의 기회를 만들면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기록했는데 물론 이제 풀타임에 뛰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평소 전에 보여줬던 경기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 논란이 좀 있으니까요. 우리 팀이 이제 이라크라는 팀과는 잘하면 16강에서도 만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중동 팀을 평가전 상대로 정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동 팀 상대가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조별리그에서 당연히 두 팀이 붙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항상 중동 팀의 발목을 잡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1980년도 이후 우리가 출전했던 9개 대회 중에 중동 팀에 져서 탈락하거나 우승을 놓친 게 7번이나 됩니다. 많이 되네요. 의외로 막 일본한테 지거나 뭐 일본한테 져서 우리가 4강에서 진 케이스도 있지만 맞아요. 이란, 사우디,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한테 진 기억은 나네요. 그 1980년도에는 결승에서 쿠웨이트한테도 졌었고요. 쿠웨이트 80년대는 강팀이었어요. 네. 나름.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란의 6대2 패배도 있었고. 아, 네. 식스투. 네. 이란하고 우리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연이 있는데 최근에는 아니어도 예전에 5차례 연속 8강에서 맞붙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랬던 적. 또 워낙 또 최종 예선에서 같은 조에 묶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월드컵 최종 예선이요. 그래서 이란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좀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 결승에 가야 일본을 만나지만 그 전까지는 중동팀을 무조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축구협회도 이번에 중동팀으로 평가전 상대를 이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이 요르단을 5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6대1. 6대1. 아, 6대1이었네요. 5골 차라고 근데 생각해요. 골을 정말 많이 넣네요. 일본이 지금 10연승이에요. A매치. 딱 10연승 채웠죠. 10연승인데 45골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을 너무 많이 넣어요. 경기당 4.5골. 와우. 그러니까 이겨도 완전 시원하게 얘기해. 압승을 거두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결승에서 만나는 건 다행이긴 하지만 일본을 넘어야 되니까 어쨌든. 일본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 독일을 깼던 팀입니다. 그러니까요. 2회 연속 16강 진출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 멤버 우리가 최강 멤버라고 하잖아요. 일본 최강이죠. 역대 최강이라고 지금 일본도 하고 있는 게 일본은 26명 중에 유럽파가 20명입니다. 그냥 다 유럽하네. 그리고 5대 리그 소속만 11명이에요. 5대 리그 소속만으로도 베스트 11을 짤 수 있는 전력이다가 우리나라 한국 유럽파는 지금 12명이죠. 5대 리그 7명이고. 뭐 우리도 지금 최강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정말 자신감이 많이 충천되어 있는 상태고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아요. 평균 연령이 28세 정도 되고 일본보다 한 2-3살 많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A매치 평균이 20경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수들 평균. 우리는 30경기가 더 넘고 약간 특징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 이제 최고 정점에 올라와서 치르는 대회고 일본은 이제 시작 단계. 기본 주축 선수들이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해외에 진출한 젊은 선수들을 대거 많이 기용한 이번 대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탑 클래스들이 좀 더 있죠. 그렇죠. 일본보다는 네. 손흥민이라든가 S급 선수들이라 해야 될까요? 김민재, 황인찬 같은 선수들이 이제 탑 클래스 그 리그의 빅리그에서 탑 클래스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임팩트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일본은 한 가지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 핵심 전력인 구보. 네. 와 미토마 선수가 부상으로 현재 미토마 선수는 한 5주, 6주 정도 진단받는 거. 미토마는 거의 못 뛴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못 뛴다고 다들 생각했었는데 뽑았죠. 소속팀 감독이 몰랐죠. 그러니까 뽑은 거 보고 못 뛸 텐데 그랬다는데. 내지리비 감독. 네, 그래서 대표팀 와서 제안해라 지금 그런 거 같은데. 그냥 일단 뭐, 오기라도 극적으로 같이 뭐 써라. 4강 이상 토너먼트 이상을 바라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최근 기세는 일본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도 좋습니다. 본선에 들어가서 또 기세를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해외파, 유럽파가 많다고 해도 그건 붙어봐야 할 것 같고. 자, 우리 상대 팀을 보면 바레인과 첫 경기 외우기 참 쉽네요. 15일, 20일, 25일.
5일 간격으로 5일 간격으로. 똑같은 시간 8시 30분에 경기를 하고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 5일 간격인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꽤 충분한 휴식이 넘네요. 좀 네. 보통 한 3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3, 4일. 예. 예전에 비해서 출전국 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 5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일단은 조별리그에서 선수들을 어느 정도 체력을 조금 안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반면에 16강부터는 3일 간격으로 경기가 열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라크 전에 이런 플랜 B를 조금 더 많이 크리스마 감독이 더 많이 테스트하지 실험했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늘 그렇지만 1, 2차전을 확실히 잡고 일찌감치 토너먼트 진출 확정 지은 다음에 좀 3차전은 힘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 3차전이 말레이시아인데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근데 말레이시아가 진짜 전력이 많이 좋아졌다. 저 경기는 보진 못했지만 시리아와 평가가 평가전에서 2대2 무승부 네네네. 했죠. 김판호 감독이 선수들을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 언변이 진짜 뛰어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조의 평가전을 보면 바레인이 호주한테 2대 0으로 졌고 호주도 뭐 우승 후보로 꼽을 수 있는 팀이니까요. 요르단은 카타르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표. 6대 1로 졌습니다. 카타르가 예전 그 지난번 카타르하고 좀 다르죠. 확실히 요새 좀 전력이 약해졌다는 많이 평가가 약해졌어요. 있고요. 네.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하지만 그 명색이 좀 무색한 지난 대회에서 카타르 우승할 때 그 득점하기는 또 선수 득점왕했던 선수 그 선수 있을 때 카타르는 정말 굉장히 위협적인 팀이었잖아요. 네. 알모에즈 알리 날뭐 9골 넣었던 선수. 알모에즈 알리 네. 이 선수가 지금 없죠. 명단을 살펴보진 않았는데 없을 것 같아요.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카타르가 뭐 예전에 카타르가 아니니까 요르단이 카타르한테 2대 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근데 바레인 항상 보면 근데 요르단은 잘 모르겠는데 바레인은 항상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하고 뭐 월드컵 최종 예선이나 아시안컵 때 만나면 까다로웠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 전적을 보면 바레인한테 우리가 11승 4무 1패. 바레인한테 패한 게 최근이죠. 최근은 아니고 2007년에 졌구나. 네, 네. 아시안컵 본선 조별리그 무대였던. 오래됐네. 아시안컵 본선에 2대 1로 바레인한테 졌다.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아시안컵에서 자주 맞붙었더라고. 2011년 대회에서도 붙어서 그때 2대1 승리. 구자철 선수의 2골이 있었고 이제 바로 직전 대회였죠. 16강전에서 만나서 이제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했던. 뭐 그렇게 시원하게 쉽게 이긴 바레인한테 거의 한 골 차로 이겼어요. 이겨도. 그러니까요. 2대1, 2대1승, 2대0승 이렇게 했는데. 네. 친선 경기에서는 2대 2로 비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르단한테는 3승 2무. 근데 요르단한테도 전부 한 골 차로 이겼네요. 생각보다 네임밸류에 비해선 우리가 시원하게 이긴 시원하게 적은 잘 이긴 건 없었다. 그러니까 중동 팀은 네. 다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맞아요. 그래서 요르단이 오전 5번 붙었는데 3승 2무 다 한 골차 승리였습니다. 승리했던 건.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는 26승 12무 8패인데 뭐 다 옛날 얘기네요. 1989년이 마지막 경기였네요. 35년 만에 8패는 다 이전 60년대, 70년대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당시 동남아가 강했던 시절이죠. 70년대는. 그래서 뽕 PD가 한 줄 평을 다 적어왔는데 뭐 했던 말입니다. 한 줄표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래서 뭐 바레인과 상대 전적 분석을 했을 때 한 줄 평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 이란급으로 아시안컵에서 자주 격돌. 요르단은 진 적은 없지만 모두 신승. 바레인도 신승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내일 이름값은 요르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확실인데? 1989년 이후 35년 만에 맞대결. 이런 게 이게 좀 관전 평가야. 포인트지 않을까. 이게 평가인가요, 맞대결이? 그러니까 평가라기보다는 뭐 한줄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예, 나왔겠네요. 예, 예. 아까 뭐죠? 힘숨 찐? 힘, 네, 힘, 그냥 찐찐찐으로 하죠. 아니야. 찐. 힘 보여주세요. 힘 좀. 예. 그래서 이렇게 신승을 계속 거뒀는데 이번에도 정말 뭐 이런 평가는 너무 쉬운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대승 아니면은 신승이겠죠. 조별리그에서? 이길 거니까. 아프구나 좀. 네, 좀 건강한 토론이 안 되는데 건강하지 않네요. 저는 그래서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이라크전에서 봤을 때 되게 억울했던 장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수미 선수 페널티킥 못 얻었던 장면이라든가 이강인 선수 퇴장, 오영규 선수 골 취소된 거 다 VAR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시안컵은 다행인 게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네, SAOT. 반자동 네, 카타르 월드컵 때 했던 시스템인데 반자동은 환자. 특수 카메라가 선수들의 몸 센서를 분석해서 옵사이드 아니다라고 실제 해서 심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판정은 좀 최대한 없을 게 아시안컵에서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 예선부터
하는 거예요? 예. 반자동 오프사이드. 그럼 뭐 이렇게 신호를 주나? 아 업사이드가 되면요. 그 중계화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 긋는 게 익숙하잖아요. 네. 선 긋는 게 아니라 그래픽, 애니메이션 그래픽으로 나오죠. 선수가 팔이 조금 더 나와 있는지 아닌지 그게 카메라 센서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선을 순간 그어서 그 VAR 판독관이 판독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판독. 자동으로 아. 판독이 딱 돼서 나오면 그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보면 막 프리미어리그 보면 선 일로 걷다 네, 절로 네, 걷다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했잖아. 손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보이죠. 네. 아 그렇게. 자를 쓰지 않는다. 이거 아시안컵 그 각종 기록을 조금 하나 정리해 온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빨리빨리 말씀하셔야죠. 네.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지금 아시안컵 우리 기록. 참가 횟수는 우리가 공동 1위입니다. 일어나고. 참가 횟수가요? 네, 참가 횟수가요. 참가 횟수. 중요하지 않죠? 네. 그런데 이란하고 공동 1위인데 우리가 승점으로 봤을 때는 2위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이란이 우리보다 더 강했다라는 건데 우리는 아무래도 지금 1960년, 60년도의 마지막 우승이었잖아요. 예, 그 이후로 우리가 준우승만 4번인가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란이 승점 142점을 쌓았고 우리가 124점을 쌓았고 또 산술적으로 네, 들어가네요. 일본이 승점 102점을 쌓았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또 가보죠 뭐. 뭐 통계 없어요? 골득실 차는 어떻게 되나요? 골득실 골득실 차. 차. 예상 뭐 안 이런 거. 적어왔네. 일본이 통산 4회 우승으로. 일본도 근데 우승 안 한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우승 좀 하지 않았나요? 한 11년도가 2000년 마지막 우승. 우승 꽤 안 했네. 2000년 전후로 해서부터 많이 한 것 같은데. 11년이면 얘네도 10년 넘었네. 우리나라한테 승부차기로 이기고 올라가서 승부차기로 우리한테 3대 0으로 이기고 올라가서 우승 차지했던 그 대회. 그때 2011년 그 대회 우승 이후로 없습니다. 의외로. 그래도 여긴 10몇 년인데 우리 네. 54년. 그리고 이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표팀의 아시안컵 최연소 득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기사 봤는데. 그게 핵심이 저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2011년도 아시안컵에서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하죠. 네. 그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데뷔를 하는 대회입니다. 이거 A매치 데뷔전은 아닌데 이거 들었는데 기사에. 국제 대회 첫 데뷔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로 그때는 교체 자원으로 뛰었거든요. 그때 A매치 최연소 데뷔골까지 터뜨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아시안컵만 이번이 4번째 출전이에요. 구자철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넣었던 골이 생각이 나네요. 인도전이었던 걸로 아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8강까지 가게 된다면 한국 선수 역대 최다 출전 1위를 가르치고 아시안컵 경기만요. 아시안컵이요. 그동안은 이영표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16경기를 뛰었거든요. 어머 감독님. 네. 지금까지 12경기 뛰었으니까 이제 8강까지 가면은 16경기 동탈에 공동 1위가 되죠. 골프 연습하고 왔나 봐요. 네네. 허리 아프다면서. 건강하지 않네요. 그거 하다가 다 다친 모양인데. 너무 웃겨 동사. 스윙은 힘이 아니라니까. 스윙은 힘이 안. 밸런스지. 자 그리고 베켄바워가 별세를 했습니다. 네. 수비수의 개념을 바꾼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베켄바워는 수비수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공격형 수비수. 그렇죠. 골 넣는 수비수. 실질적으로는 미드필더로도 뛴 케이스가 꽤 됩니다. 미드필더였죠. 초반에는 초중반까지. 커리어 말기에도 미드필더로 미드필더 좀 뛰었다 뛰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후방 빌드업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비수가 공을 몰고 전진하는 케이스, 수비수가 공격수에게 전진 수비수라는 패스를 표현보다는 찔러주는 리베로의 개념을 사실상 그렇죠. 독립한 네. 선수였죠. 공격까지 하는 수비수 지금 김민재 선수가 그 돌진하는 만큼 앞으로 나갔던 건가요? 훨씬 더 나갔죠. 훨씬 와, 더. 훨씬 더요? 그냥 그라운드를 전방위적으로 누볐던 거네요. 와 그럼 뛰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베켄바워 같은 경우는 수비수임에도 득점이 상당히 많아요. 네. 월드컵에서도 골을 많이 넣었고요. 네. A매치 득점 보니까 14골이더라고요. A매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결정적인 득점들이 많죠. 월드컵 무대에서 66년 월드컵 때 처음 데뷔를 했는데 그때 4골 넣었어요. 와. 발롱 유명한 뭐 소련전에서 야신을 상대로 중거리 골. 중거리 골 넣었죠. 그게 베켄바워가 중거리포가 강하고 프리키커였어요. 맞아. 프리킥 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프리킥을 되게 특이하게 차요. 네. 뭐 감차도 아니고 뭐,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차요. 뭐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프리킥을 그리고 프리킥을요? 약간 그리고 칩슛 하듯이 네. 찍어서 이렇게 차는 그러니까 힘줘서 영상을 멀리서 봤는데. 달려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냥 톡 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골키퍼가 타이밍을 잡기 전에 그냥 한 박자 빠른 프리킥이죠. 나우프런트를 어떻게 줘? 아웃프런트로도 차고 인프런트로도 차고 하니까 이제 골키퍼가 헷갈리죠. 오른발잡인데 근데 이 선수가 독일 축구의 얼굴, 독일 축구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거는 이 빼어난 실력,
지금 전 세계 역대 최고의 수비수라고 불리는 선수거든요. 실력 이상의 인성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클린스만 감독도 지금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하다가 영상을 통해 보는데 베켄바워는 그냥 우리의 멘토였고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축구인들 인터뷰에 이 사람은 정말 휴먼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뭐 별명이 카이저, 황제였고 그리고 뭐 카리스마도 되게 강렬했다고 들었거든요. 강렬하죠. 뭔가 무서워서 후배들이 좀 가까이 가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멘트를 들으면서 근데 보면 베켄바워 다르구나. 그 일화들을 읽어보면 어렸을 때도 이렇게 리더십이 강해서 이강인 선수처럼 중앙 수비수를 많이 맡았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가 팀을 전체 리딩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만인한테 똑같이. 베켄바워가 대단한 게 베켄바워가 몸담았던 팀은 모두 우승을 했습니다. 와. 우승의 아이콘. 네. 그러니까 베켄바워가 19살 때 그 1부 리그 데뷔를 했는데 그해 민헨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을 했고요. 그렇죠. 지켰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승을 쓸어 담기 시작하죠. 와. 그때 또 미넨이 지금은 뭐 명문 독일 하면 딱 미넨으로 정립이 됐는데 미넨의 첫 우승을 또 베켄바워가 있었을 시절에 이뤘다고 하죠. 사실 지금의 명문의 기반을 베켄바워 선수가 있었을 때 다 다져놨다. 그러니까 독일 축구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월드컵에서는 60년 월드컵의 첫 출전에서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죠. 신인상을 받고 그다음에 준우승을 했죠. 그다음에 70년에 3위 그리고 74년에 우승을 했죠. 주장으로. 네. 주장으로. 예. 그러니까 베켄바워 하면 같이 떠오르는 유럽에서 떠오르는 선수들을 꼽으라면 이제 바비 찰튼하고 요한 크루이프를 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비 찰튼하고는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찰튼을 전담 마크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결승전에서 졌죠. 잉글랜드한테 당시에는. 그리고 70년에 다시 만납니다. 잉글랜드를. 8강인가에서 만나는데 돌아온 라떼 코너인가요? 좀 읽어봤습니다. 네네네네. 제가. 다시 만나는데 거기서는 잉글랜드한테 먼저 바비 찰튼을 제대로 막질 못해서 잉글랜드한테 먼저 전반전에 2골을 내주고 뒤지고 있다가 후반에 베켄바워가 기가 막힌 골을 넣으면서 추격을 시작해서 3대1 역전승을 하고 요한 크루이프하고는 74년이죠. 74년 월드컵 결승에서 요한 크루이프가 이끄는 네덜란드와 만나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꺾죠. 서독이. 근데 서독 월드컵이긴 했지만 서독 네. 월드컵. 네. 그때 이제 요한 크루이프가 MVP를 받습니다. 메시처럼 준우승 팀에서 골든볼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무위키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 사람 베켄바워가 한 말인지 따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베켄바워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래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지금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베켄바워가 그 말을 그러니까 요한 크루이프가 그걸 받으니까 우리는 요한 크루이프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강한 자다. 약간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상대를 저격하는 인터뷰도 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만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어요. 네. 행정관 시절에도 좀 이야기가 꽤 있지 않았나요? 행정관 시절에는 일단 그건 이제 피파 관련된 부분이고 그 전에 이 선수가 39살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자마자 바로 대표팀 감독으로 왔습니다. 감독으로도 우승을 하는. 감독으로도 우승했죠. 감독으로 이제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우승을 했죠. 그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첫 월드컵이었고 클린스만 세 골인가 감독이 넣었죠. 팀의 주축은 아니었어요. 3골인가 넣었고 그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손흥민처럼 기대받는 잘하는 어린 선수, 네, 어린 선수였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었죠. 네. 일단 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꾸 산으로 가서 지금 베켄바워 감독이 이제 감독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독을 시켜버린 거지. 근데 감독 경험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원래 독일 감독은 독일 연방 감독이라는 약간 명예로운 칭호를 주는 게 있었대요. 그 당시에. 지금 그냥 뭐 헤드코치라고 다 부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감독을 할 수 없지만 없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70년대는 그래서 그걸 붙이지 못하고 그냥 코치라고만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헤드라고 못 네. 붙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헤드를 못 붙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감독을 맡아서 3번의 월드컵을 나가죠. 86년, 90년, 94년. 3번의 월드컵을 나가서 전부 4강에 들었어요. 그리고 감독으로도. 재능이 있으시네요. 역시. 재능 있으시죠.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소독을 우승시키면서 전 세계 역사상 주장이자 감독으로 월드컵 우승한 케이스는 2명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월드컵 우승한 건 전 세계 딱 3명뿐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한 명이 브라질의 자갈로,
자갈로가 첫 번째. 네, 베켄바워, 그다음에 프랑스 데시안 감독. 자갈로도 대단한 게 그 40살 때 우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펠레하고 같이 선수로 우승하고 8년 뒤에 4년 뒤인가 8년 뒤에 펠레를 선수로 데리고 우승하고. 계속 뛴 펠레도 대단하고 감독도 대단한. 펠레의 마지막 우승이었죠. 70년이었나요? 72년이었나요? 베켄바워 펠레 얘기 나오니까 하는데 베켄바워가 펠레와 같은 팀이었습니다. 좋죠. 뉴욕 진출을 뉴욕 코스모스에서 같이 뉴욕에서. 뛰었었죠. 그때도 우승을 했죠. 네. 그래서 미넨에 있을 때 리그 4번 14년 동안 뛰면서 리그만 4번 우승을 했고요. 뉴욕 코스모스를 갔다가 돌아와서 미넨으로 오지 않고 함부르크로 갑니다. 그리고 함부르크 가서 함부르크 우승을 시킵니다. 리그 우승. 내가 가면 우승이다. 여기 우승 트로피 있으니까 일로 와. 뭐 거의 그 부분이 그 분위기죠. 그래서 그 말도 있어요. 베켄바워 정확한 멘트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공격을 잘하면 승리를 하는데 수비를 잘하면 우승을 한다. 우승한다. 그 말, 들어봤어요. 그 말- 그것도 베켄바우가 한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언들이 베켄바우가 한 말들이 그러네요. 꽤 있네요. 저도 그 말을 들었었는데. 아니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그러던데요. 음. 그래서 정말 선수 시절 그리고 감독 시절에도 바이에른 미넨 감독을 또 맡기도 했었죠. 맡아서 우승도 시켰고요.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바이에른 미넨 감독 이게 전후 관계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이에른 미넨 감독을 먼저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장에 취임합니다. 근데 회장에 취임하고 있는데 팀이 잘 나가다가 감독이 경질이 돼요. 그게 아마 유에파컵인가 뭐 그런 토너먼트 대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4강까지 팀을 올려놓고 감독이 경질이 되니까 회장님이 감독으로 나가갖고 2경기 치르고 우승을 했어요.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대단하시네. 신화적인 인물이네요. 네. 그리고 정말 이 일화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1970년 멕시코 월드컵입니다. 이때 4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납니다. 이탈리아와 연장전에서만 5골을 주고받는 혈투 끝에 져요. 연장 예, 저요. 그래서 좀 그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하는데 당시 베켄바워가 쇄골이 부러집니다. 아이고. 오른쪽 쇄골이 부러져요. 영상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쇄골이 부러진 상태에서 보면 그 팔을 붙이고 오른팔을 붙이고 붕대를 이렇게 감아요. 다 몸에. 그래서 이러고 뛰어요. 이러고 연장전 120분까지 다 뛰었어요. 풀타임을. 그러니까 보니까 수비하는 게 이러고 발 걷어내요. 따라다니면서. 그게 거의 초인적인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웠을 텐데 아프시고 역시 정말 신적인 느낌인데. 베켄바워도 한국과 인연이 또 깊잖아요. 그렇죠. 저기 일단은 2006년 독일 월드컵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의 도움을 조금 받습니다.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장 당시 부회장 부회장이었죠. 약간 어떻게 보면 반대 야당 측끼리 힘을 합친 거죠. 그래서 반 블래터 네. 바. 그래서 이제 정몽준 회장이 개최지 선정에 도움을 좀 준 것도 있고 해서 그 인연도 있고 차범근 감독하고는 선수 시절 때 한 시대에 같이 뛰기도 했어요. 그때 차범근 선수보다 나이는 많지만 약간 좀 말미에 선수생활 말미에 그때 베켄바워가 그 미국 뉴욕 코스모스에서 4년인가 뛰고 다시 독일 함부르크로 왔을 때 그때 예. 같이 뛰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돼 가지고 서로 잘 알아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하고 둘이서 따로 만나서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였나? 그때 둘이 따로 만나서 SBS 따봉하는 영상도 있고 대화를 하면서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이건데요. 그 처음 만나자마자 어제 제가 리포트에도 잠깐 썼던 건데 베켄바워가 딱 등장하자마자 자붐 딱 이러더라고요. 이 광고 본 것 같아. 자붐 딱 하자마자 그다음 차붐이 이제 반갑게 인사하니까 와이프 어디 있어? 아내 어디 있어? 이렇게 딱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 이제 친분. 얼마나 아내랑 같이 다녔으면 애처가셔. 네. 선수, 감독, 행정가로도 한국을 여러 차례 다 방문했었습니다. 특히 행정가로 독일 월드컵 조직위원장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많이 방문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미넨 명예회장 자격으로도 방문하고 올 때마다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한 멘트에서 애정이 좀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차분과의 인연도 있고 정몽준 회장과의 인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두리 선수가 셀틱에 진출할 때 추천서라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베켄바워가 써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와 추천서를 베켄바워가 써주면 좀 믿고 뽑겠죠. 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뽑아도 되겠다. 아무튼 베켄바워가 떠난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일도 많이 기억이 나고. 요 근래 한 그 60년대 70년대 활약했던 스타들이 이제 한두 분씩 하늘로 가면서 뭐 작년에 펠레가 그랬었고 최근에 또 자갈루 그러니까 자갈로 감독이 그 3, 4일 전. 네, 선수와 감독으로 최초로 월드컵 우승했던 자갈로 감독이 떠난 지 3일 만에 네. 베켄바워가. 근데 그 노환인가요?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죠. 유족들이 사인을 밝히지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독일 언론 같은 거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일단은 몇 년 전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안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독일 빌트지에서 쓴 걸 제가 봤는데 일단 한쪽 시력이 잃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심장 쪽 문제도 있었고 이거는 조심스러운 문제긴 한데 파킨슨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급격히 안 좋아지셨네요. 몇 년 동안 좀 투병을 해왔다라는 얘기였고 클린스만 감독이 얼마 전에 독일을 방문해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재패 33주년 기념 행사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그때 클린스만 감독 맨날 왜 이렇게 가냐 이거 할 때 뭐 예정됐던 스케줄이 예정됐던 스케줄 그거 중에 하나인데 그때 베켄바워가 안 나오면서 병세가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긴 했었어요. 학년 78세라고 하길래 원래는 치고는 조금 일찍 돌아가신 감이 좀 있어서 네. 하긴 그러니까 베켄바워가 세계 축구계에서 굉장히 존경받으면서 사실 예전에 차기 피파 회장으로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였어요. 네. 2010년 이후에 그게 한 조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2017, 8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베켄바워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은 건 선수로 감독으로 행정가로 정말 황제였다. 이런 세 분야에서 모두 다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되고. 그렇죠. 그 인터뷰 제가 어제 리포트에 썼던 인터뷰인데 베켄바워가 생전 인터뷰 중에 나는 정말 별자리의 행운을 타고난 것 같다. 행운의 별자리를 타고난 운명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아는 거죠. 우승을 이렇게 많이 하고 모든 성공이던 걸. 그렇죠.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도 우승 한번 못하고 떠난 선수들도 많은데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우승을 하고 모든 팀에서 우승을 하고 감독으로도 우승하고 회장을 하다가 감독을 하는데도 우승하고 뭐 그냥 잡았다만 하면 우승하는 이런 와중에 그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얼마나 우승을 하고 싶었겠어요. 자국에서 열렸죠. 자국에서 열렸으니까. 그때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3위를 했죠. 네, 3위. 클린스만 계속 나오시네. 한국과 참 인연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나오시네요. 김민재 선수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김민재 선수가 그렇겠다. 위네익다 인터뷰에서 내 롤모델이 베켄바워라고 밝힌 적이 있죠. 모든 면에서 그 수비수라면은 다 약간 롤모델로 우승도 베켄바워처럼 하고 싶을 때고, 그죠? 나중에 감독도 그렇게 하고 싶을 테고. 행정가를 꿈꾼다면 행정가도 올 시즌 이제 K리그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되나? 뭐 한다고 이적? K리그 이적. 네. K리그 지금 어쨌든 그 이적 시장이니까. 네, 이제 동계훈련들을 시작하는데 이제 뭐 감독 발표도 나오고 선수 이적도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슈는 이제 어제 공식 발표가 났죠. 염기훈 감독, 수원이 염기훈 감독을 공식으로 선임했습니다. 선임을 하고 그 전에 박경훈 전 전무이사이자 감독을 이제 단장으로 영입해서 선수 출신 단장을 영입한 게 처음이네요. 안기현 단장 이후로 처음이죠. 안기현 단장 사실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경기인 출신이죠. 네. 우리가 선수 출신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팀도 좀 하고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긴 근데 하죠. 지금 수원 팬들은 많이 화가 났어요. 이제 왜냐면 계속 화가 나 있으시죠. 염기훈 레전드를 이렇게 지금 소모한다. 뭐 결과적 성적으로 말하겠지만 안 좋게 또 이별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수원 구단이 약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보도자료를 썼던 것 때문에 그런데 박경훈 단장을 선임하자마자 바로 염기훈 감독 발표가 바로 다음날 나왔는데 박경훈 단장이 복수의 후보를 두고 고민 끝에 염기훈을 선택했다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축구계에서는 이미 다 염기훈 감독 선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단독기에서도 그 전부터 뭐 12월부터 났었죠. 그리고 수원 감독 자리를 노리던 많은 감독들이 찔러봤지만 움직이지도 않았던 수원 구단이 약간 그런 식으로 복수의 감독 중에서 선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미 복수하려는 감독들 아닐까요? 수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도 고심을 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팬들의 걱정은 이 감독 경험도 없는 감독 대행으로 지난 시즌 잠깐 치렀지만 감독 경험이 없는 팀 감독이 2부 리그에서 이게 그 팀을 빠르게 뭉쳐서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 입장에서 무리한 도전이다 보니까 그 팬들은 이런 또 서울의 봄 그 대사를 또 차용을 해서 그 성공하면 잔류, 실패면 강등 아닙니까 하고 그게 여기에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다, 무모한 도전하는 거 아니냐는 팬들의 좀 걱정 어린 시선이. 감독님도 부담이 너무 심하시겠네요. 감독 데뷔를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한다는 건 행운의 별자리를 타고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로. 네. 굉장히 큰 부담이죠. 네. 그리고 뭐 예상했다시피 수원은 엑소더스가 조금씩 시작됐죠. 선수들 이탈이 시작됐는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많이 나왔나?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빠져나간 선수들이 이제 새로운 소속팀들이 결정되고 있는데 가장 최고 이슈는 권창훈 선수죠. 전북으로 가지 않았나요? 권창훈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했어요. 근데 권창훈 선수는 수원 삼성에서 뛴 게 뭐 거의 없지 않나요? 되게 복귀하고 나서는 거의 없었죠. 거의 들은 기억이 없는데. 수원 삼성에서 컸죠. 유수 출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돌아왔을 최근에 때 돌아와서 경기를 거의 안 하지 잠깐 않았나요? 뛰다가 군대 갔죠. 그리고 전역하고 돌아와서 조금 뛰길 원했는데 그때 부상이 있었어요. 부상하다 재활하다가 안 돼서 수술을 해서 아예 시즌을 날렸는데 돌아올 때부터 잡음이 있었던 게 계속 해외 진출을 먼저 원했기 때문에 구단하고 약간 조금 같이 이제 가진 못하고 그리고 끝나고 그래서 결국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팬들한테 인사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적이 결정되기 직전에 팬들한테 인사해서 더 많이 팬들을 화를 나게 했죠. 네. 잘 수습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전에 뭐 팬들의 수원이랑 아픈 마음을. 전북은 그 백승호 선수 이적 과정에서도 잠깐 그렇죠. 그런 안 좋은 그래서 분위기가 더 수원 있었는데 팬들의 마음이 많이 아픈 거고 권창훈 선수가 지금 수원 팬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네. 이러고 또 이제 전북 가서 잘 뛰면은 백승호와 함께 근데 백승호 선수 뭐 해외 백승호 진출도 있죠. 선수는 해외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긴 한데 지금 계속 얘기가 진행 중이긴 한데 구체적인 러컬이 조금 부족해서 전북하고 계속 같이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진짜 둘이 같이 잘 뛰면은. 네, 근데 많이 아프겠네요. 그러니까요. 전북이 제대로 일을 갈았어요 이번 시즌에. 돈을 좀 푸나요? 많이 많이 푼 것 같던데요? 많이 풀고 있고요. 일단은 전북은 윗선이 좀 갈렸습니다. 갈렸죠. 네, 대표이사가 그만두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왔는데 이제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이고 단장 체제로 다시 조금 팀이 좀 가는 거고요. 예전처럼. 네. 그러면서 지금 전북이 영입한 선수가 티아고, 권창훈, 이영재. 그다음에 왼발 대전의 티하고 네네. 네. 대전 티아고 인천 티아고 아니고요.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네. 아 경남이라고 하셨었나요? 인천이라고 하셨었나요? 인천이라고 네. 했죠. 그다음에 그 기아단은 왼발잡이 중앙 수비수 이재익 선수를 영입했고요. 그다음에 대전에서 그 같은 경기 보면 우와라고 싶을 정도로 골 넣는 전병관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정말 슈팅 강력하게 하는 있죠, 그 선수 영입하고 지금 전북이 딱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 필요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지난 시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기 풀어줄 선수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 빈약한 포지션으로 이번에 확 권창훈 선수, 이영재 선수 둘 다 왼발잡이로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갈고 있고 그에 반해서 울산은 약간 조금 조용한 반면 수원에서 고승범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고요. 그 자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박용우 선수의 빈자리를 대체자를 찾은 겁니다. 근데 뭐 울산은 이미 짱짱해서. 그리고 울산에 김태환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을 합니다. 그렇죠. 진짜요? 김태환 선수가 그쪽으로요? 네. 카페도 차리셨는데 아직 오피셜 발표는 안 났는데 울산에? 카페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느와르 카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건 누가 아니겠죠? 2호점 한국에 전주에 만들면 또 안 될까? 그래서 그런 건 정리해야죠. 아니겠죠? 어떻게 계속 할 수 있겠어. 느와르 2 와 근데 2호점. 국가대표 수비수 정승현 선수가 계속 해외 진출을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예상해서 황석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옛날에 런던 올림픽 때 홍명보의 아이들로 불렸던 계속 일본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 데려와서 이제 울산도 보강을 하고 있죠. 재밌겠네요. 다음 이번 시즌. 네. 2일간 전북이. 네. 또 임팩트 있는 이적은 없나요? 나상호 수원 FC가 대대적으로 선수들 많이 내보냈잖아요. 수원 FC의 영입하는 얘기는 없나요?
이승우 같은 이승우 선수는 FC는 어떻게 이승우 되나요? 선수의 잔류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죠. 예, 예. 아. 정말 김문진 감독이 공개적으로 뭐 계속 같이 가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 FC의 김현 선수, 아, 네. 김현이라고 불렀던 선수가 수원으로 이적을 했죠. 수원 삼성. 네,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수원 옆으로 갔네요. 네. 조금. 근데 수원 FC가 1부고 그렇죠. 수원 삼성이 2부가 됐는데 네. 1부에서 2부로 이적을 이제 했다고요? 감독도 바뀌고 팀 개편이 있고 뭐 아무래도 김은중 감독의 플랜에. 의중이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로 일단 팀을 짜야 되니까. 네.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 뭐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박호 외국인 선수가 선수- 가죠. 울산 그쵸 박호 선수가 가는데 거기 그 자리는 이미 브라질 출신의 켈빈인가 이름 예, 맞아요. 그 켈빈. 선수를 영입해서 메웠고요. 외국인 선수 달라지는 점은 이거는 당장 올해부터는 아닌데 내년부터 좀 이사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아시아 쿼터제가 폐지됩니다. 어. 내년부터 이번 이사회 때 결정된 거라서 외국인 선수 쿼터가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추가됩니다. 최대 6명을 보유하게 되고요. 4명까지 경기 출전 가능한데 이게 25년으로 한 이유는 기존에 계약돼 있는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1년간 유예 기간을 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좀 복잡해서 설명하기 그런데 22세 이하 출전 규정이 조금 완화돼요. 완화된다는 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출전 그 22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데 이게 워낙 대학 축구계 쪽에서 좀 얘기도 많았었고 불만들이 많았던 게 진짜 요식행위다. 그러니까 20분만 뛰고 빼게 바로 한다. 빼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이걸 좀 완화한 게 22세 이하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3명 교체 가능한 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축구 예전 거고 한 명이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 투입이 없을 경우 4명. 그러니까 선발 출전하지 않고 2명 이상 교체할 경우 4명.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이 선발 출전하고 1명 이상 교체 투입할 때 5명.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올 시즌보다 1명씩 TO를 더 늘려줬어요. 22세 이하를 1명 덜 투입해도 1명을 더 투입할 수 있게. 그렇죠. 네. 복잡해서 그게 이제 완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뭐 22세 이하에 좀 덜 얽매이게 만든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렇대요. 네. 아마 지금 또 세계적인 추세가 5인 교체가 기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22세 카드랑 상관없이 또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22세 이하 룰이 많은 도움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연령별 대표팀한테는. 네. 그렇죠? 이번에 뭐 아시안 게임, 항저우 아시안 게임만 봐더라도 다 K리그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다 출전을 했으니까요. 일단 기회를 줘야지 뭔가 보여주기 때문에. 예전에 연령별 대회 나가면은 대학 선수들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다 프로 선수들 있죠. 네. 서울은 뭐 없나 봐요. 서울 뭐 딱히 지동원 선수 일단 서울은 뭐 변화 헤어졌고요. 없고요. 결별했고 그치. 윌리안 선수 완전 이적으로 이제 팔로세비치 재계약했고 팔로세비치 재계약. 류재문 선수 영입했고 류지문 선수가 좋은다 그러고 뭐 다른 선수들 뭐 썰은 몇 가지 최준 선수도 서울로 예 왔습니다. 맞아요. 최준 선수. 최준 네. 울산에 있지 않았나요? 부산에 부산에 있었고, 있었나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우승 멤버. 그때 20세 이하 멤버 때가 울산 유스 출신이었고 그죠. 예, 그러다가 부산으로 20세 이적했다가 이하 다시. 때. 네.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내가. 김승대 선수 이적했고. 네네. 김순대 선수는 대전으로 어어. 김승대 대전이 선수. 됐군요. 네. 자, 김승대 선수도 참 잘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포항을 감독님이랑 중심으로. 잘 맞으니까. 포항에서 전북 갔다가 다시 포항 가고. 포항을 중심으로. 포항에서 갔다. 근데 이적해서는 딱히 포항에서가 제일 맞아요. 잘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는 또 대전에서는 어떨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가 1차전 끝나고 네, 발리전 네. 이후. 그렇죠? 좋은 소식과 함께. 뭐 예선은 가볍게 가야 되니까 뭐 대승했으면 좋겠어요. 골을 좀 많이 네. 넣었으면 좋겠다는. 네. 기세가 좋아요. 자, 바레인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